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서 아잔 자여사로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가 말한 주문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최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도 내 몸도 내 마음도 비운 만큼 새로 채울 수가 있을 텐데요. 새로 드리는 것과 잘 내보내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또 한결같다는 건 좋은 것일까요? 아님 좋지 않은 것일까요? 웃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긴장을 먼저 풀어주기 위한 용기이자 호감의 사인인데 여기에 해프다라는 말을 붙여 안 좋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한다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늘 써왔던 말이 갑자기 생경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갑자기 궁금해지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언어가 가진 상대성 그리고 그 깊이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데요. 이가경 작가가 쓴 비우고 다시 채우고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그렇기에 그저 가볍게 또 소홀히 다루며 쓰고 있는 말들이 많구나 새삼 느끼게 되고 그 말 뜻을 좀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당연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가 저절로 지혜로워지지는 않죠. 나이 먹고도 그 나이다운 지혜로움이 없으면 그저 늙은이가 되는 것이고 나이 먹는 만큼 지혜가 연글면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쓰는 말들,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서 좀 더 지혜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4편을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멜랑콜리한 이들에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멜랑콜리아 말로 무사태평한 웃음 속에서 메아리치는 이 시대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혹여 멜랑콜리가 자신의 기분을 점이기라도 하면 질병에 걸린 듯 처방약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삶이 파괴될 것처럼 조급함이 앞서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멜랑콜리한 기분을 배척하는 일은 마치 행복을 찾는 지름길인 것만 같다.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레나타 살레칠도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행복하라는 사회적 명령이 되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다. 어쩌면 행복을 전시하는 작금을 사는 우리에게 행복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가져야 할 의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든지 세상에 낙오자가 되기 싫다면 반드시 멜랑콜리를 걷어내야 하고 행복을 좇아야만 한다. 때문에 살아있는 의식 속에서 멜랑콜리는 허락되지 않는다. 외려 그것을 외면하고 핍박하여 결코 드러날 수 없게 시약불견할 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명령처럼 우리는 수시로 행복해야 하고 시종일관 무사태평한 웃음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여 누군가의 멜랑콜리한 기운이라도 새어나오면 모두가 촉을 세워 견제한다. 그 우울이 내게 전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금 만연하는 멜랑콜리는 우리에게 숙제와 같은, 어쩌면 전염병과도 같은 극단적인 거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음울하고 가망 없는 존재로 각인될까봐 우리는 행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미소를 짓고 총총히 오늘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행복이라는 원대한 가치를 좇으며 사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인 목표로 간주된다. 우울하지 않을 것 또는 우울 속으로 침잠하지 않을 것이 기준이 되어 행복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를 올가맨다. 날마다 기쁘게 타오르고 수시로 만족과 재미를 느끼는 것이 세상이 제시한 표준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자기 기만이 아닐까? 멜랑콜리는 사전적 정의로 우울 또는 비관주의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칭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멜랑콜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이다. 분노나 짜증과 같이 터부시되거나 견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멜랑콜리는 인간의 내면에 저절로 생겨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감정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현대사회의 반멜랑콜리의 의식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싶다. 우리는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간다. 호흡은 존재의 가치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만으로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호흡은 그리스 신화의 푸시케의 어원으로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호흡은 영혼이기도 하다. 영혼을 실은 호흡은 저마다의 악보를 그리며 생애음을 생성하고 시간에 따라 자연스레 흘러간다. 높거나 낮게, 때로는 거칠거나 부드럽게 생애 시절이 악보를 그리며 끊임없이 흐른다. 그곳에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있듯 멜랑콜리도 감정이라는 구역 안에서 같은 결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멜랑콜리는 원초적인 자아이기도 하다. 거친 세상에서 자아의 탄생은 일단 멜랑콜리적이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인간의 특성도 멜랑콜리하며 그 점을 환기하려고 서로 관계를 맺고 원치 않는 좋을 반응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멜랑콜리 할 때마다 적잖이 당황하며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곤 의도적인 즐거움을 찾는 여정을 반복한다. 곧장 힐링 스폿을 찾고 힐링 아이템을 사며 자신을 위로한다. 당장은 멜랑콜리로부터 벗어날지언정 결국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이유가 자아 상실의 고통을 오롯이 느끼지 않아서다. 멜랑콜리를 외면한 탓에 본질적인 슬픔이 반복되는 것이다. 발터 베냐민은 근심 걱정은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한 정신적 질환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멜랑콜리를 시대상의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단지 질문을 품게 하고 심연의 순간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분의 일부분으로 말이다. 멜랑콜리가 의욕과 동력을 아무리 가지려 해도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깊이와 멈춤의 소용돌이를 이끌기 때문일 것이다.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앞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생에는 때때로 움직임을 멈추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생도 자아도 깊이 이해하려면
멜랑콜리적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멜랑콜리를 대하는 꽤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는 깊이를 거두십시오.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오만과 아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가지의 목표를 세운다. 한 달 또는 1년의 목표를 세우는데도 거침이 없다. 게다가 까마득히 먼 훗날의 계획까지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분명한 목표의식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기필이 자라는 순간 삶의 목표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 버리고 만다. 내 뜻대로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각오가 집착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 또한 오만함이 아닐 수 없다. 오만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이라면 아만은 자신을 높여서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리킨다. 오만과 아만은 그 뜻이 매우 가깝다. 그렇다면 자의적인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것이 어떻게 오만과 아만으로 비칠 수 있을까? 힘이 넘치고 시간이 풍요롭게 주어졌던 시절에는 도전이 가소로웠다. 패기가 넘치는 나머지 도전만 하면 뭐든 다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완전한 성공, 그리고 잠시 미뤄진 성공 두 사이만을 오간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나는 자신감이라고 여겼다. 반면 누군가는 오만이라고 했다. 그렇듯 능력이나 목표에 힘이 실릴 때가 있다. 그런데 힘이 실리면 마음이 끌리고 그 마음에 무게가 더해지면 집착이 생겨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끝내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기필은 자신에게 그물을 치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기필에서 비롯된 오만의 감투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먼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자신감을 지녀야 한다. 자신감의 과잉은 오만을 낳지만 결연은 냉소를 불러온다. 본인의 능력치에 만족하면서도 그게 으뜸이라고 여기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닌 그런 겸손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오만과 냉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만의 세계에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한 곳에 주저앉거나 제 우물만 파지도 않는다. 시야가 넓어져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길도 모색할 줄 알게 된다. 스스로가 정한 외로운 길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줄기차게 뻗어있는 수많은 다른 길이 보이기 마련이다. 고대하던 길을 끝내 가지 못하더라도 낯선 곳을 향해 새로운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잘못도 틀린 것도 아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요. 생각한 대로. 희망과 집착 사이에는 묘한 신경전이 있다. 단지 마음이 가중된 따위의 경계가 나눠지는 것만은 아니다. 집착도 희망 같은 마음이 존재하지만 그 목적이 순수하지만은 않다. 집착에는 오롯한 절망이 절실함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후엔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은 집착과는 다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희망은 절망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희망은 무조건적인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은 집착처럼 절박한 모습을 띠지 않는다. 희망 안에서는 조급함이나 절박함과 같은 절망의 가지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희망은 가뿐하다. 무겁지 않아서 쉽게 이동하기도 한다. 이리저리 떠다니는 희망적인 사고는 행동에 기분 좋은 동력을 선사한다. 그런 희망은 뿌리 깊은 자신감이나 괴팍한 자만심과 어울리지도 못한다. 그러나 희망의 일말의 가능성이 가닿으면 을의 사람들의 자신감은 솟구치기 마련이다. 그 자신감의 몸집이 점점 커져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면 순식간에 생각이 기울어져 버린다. 다시 말해 희망이 신념을 얻으면 집착으로 변절되는 건 한순간이다. 때문에 고착된 생각의 방향대로 시간을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 살다 보면 집착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희망에 찬 눈빛이 아니라 긴박한 눈빛을 발산한다. 한결같이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외치기도 한다. 그들이 말하는 희망은 대체 무엇일까? 희망은 그렇게 절박하거나 불안하거나 유일하지 않다. 희망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집착은 시간을 좀먹으며 성장한다. 희망은 유연하지만 집착은 단단하다. 그러한 집착의 최후를 기대하니 목표를 제외하면 세상에 의미 있는 건 없는 것만 같다. 때때로 집착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속삭인다. 결국 최후의 순간 내가 있고자 하는 곳에 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집착을 알아차려야만 한다. 모든 것을 걸어서 무엇 하나를 얻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뤄야 하는 대상들에게 삶을 전부 내어줄 필요가 없다. 온전한 성공이라 함은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고른 성장의 평균값이다. 집착이 성취의 편에 서서 끝내 삶을 비관하게 하는 반면 희망은 성장의 편에 서서 스스로를 돕는다. 이것은 곧 자기 삶을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다. 스스로를 구속하면 삶은 고립된다.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루더라도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집착이야말로 근시한 적이어서 또 다른 당이만 나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올가매는 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도랑에 갇히는 꼴이 된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본인을 집어넣고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에 대한 제안으로 절망이나 좌절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실패했더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기권표를 던질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하다. 그래야 그 손에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성장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희망이 넘쳐나는 삶이야말로 소박하지만 오래도록 빛날 수 있다. 칭찬의 방향.
어떤 성과를 냈거나 이로운 일을 했을 때 타인의 칭찬을 기대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듯 싶다. 칭찬에는 메마른 기운을 돋우는 힘이 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칭찬을 들으면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정받았다는 일말의 확신이 서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칭찬 앞에서는 두 귀를 막으려 하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대개는 두 귀를 활짝 열어놓는 편이다. 나아가 오매불망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이다. 그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인정에도 허기져 있다. 스스로 채우지 못한 목마름 때문에 결국 타자를 향한다. 모든 초점과 관심이 오롯이 타자의 시선으로 향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시선에서는 예외가 없다. 한없이 웅크리고 살랑살랑 꼬리를 쳐야만 한다. 그것이야말로 간식을 얻기 위한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식은 순간적인 도취일 뿐이다. 몇 날 며칠을 간식으로 배를 채우다 보면 금세 몸이 상해 낯빛이 어두워지고 만다. 그렇다 보니 칭찬받는 대상은 타인의 인정만으로 자존감이 채워질 게 뻔하다. 아마도 삶의 흐름 또한 타인의 눈길대로 흐를지 모른다. 스스로가 원하고 바라는 이상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타인의 시선을 따라 제 삶을 내어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삶이야말로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시선은 밖을 향해 있는 것보다 나를 향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달콤한 것을 찾아 밖을 기웃거리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모든 달콤함에는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먹기 좋은 달콤한 만큼이나 듣기 좋은 말만 쫓다가는 이가 썩듯이 인생도 보잘것없이 변질된다. 칭찬은 그저 향기와 같을 뿐이다. 어떤 향기로움도 코로 맡으면 순식간에 그 향이 사라진다. 칭찬 또한 그렇다. 그 가벼움으로는 거대한 인생을 흔들 수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칭찬을 경계해야만 한다. 물론 칭찬은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 인정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타인의 인정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운하다거나 절망을 느낄 필요도 없다. 칭찬은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법이다. 타인으로부터의 칭찬이 기분 좋은 향기라면 스스로가 건네는 칭찬은 그저 향만은 아니다. 그것은 제 안에 쌓이는 양분이 된다. 그 양분은 자아를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튼튼하게 하며 자아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대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이 건네는 어떠한 시선도 본인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처세의 근간이라 하겠다. 한때 칭찬이 상대를 향한 선의의 관심인 줄 알았다. 기분 좋은 말을 건네면 상대의 기분도 따라서 좋아질 것을 짐작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에겐 칭찬을 건네려는 마음이 부족했다.
잘하고 있어. 보다는 조금만 더 라는 말이 앞섰다. 때문에 나의 인생만 고통스럽고 볼품없어 보였다. 그렇게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내게로 선뜻 사람이 다가올 리 만무했다. 그러므로 칭찬에는 방향이 절실하다. 밖으로 향한 시선이 안을 향하도록 돌리면 된다. 자신을 향한 선의의 관심이야말로 제 기운을 한껏 높이는 양분이기에 그렇다. 그만으로도 당신 인생의 결이 눈부시게 달라질 것이다. 삶은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지만 섣불리 하는 것은 슬픔이다. 왜냐하면 섣부른 삶은 지각이 아니라 착각이기 때문이다. 지각은 중후함에서 나오고 착각은 경박함에서 나온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차라리 모르니만 못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앞에는 항상 잘 또는 제대로란 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잘 비우고, 다시 잘 채우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